300조의 이자를 노인과 애들, 학생, 주부를 제외한 실제로 대출을 한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거를 대략 한 2,500만 명이라고 치면은 2,500만 명이 연간 이자로 1,200만 원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낮춰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300조 원의 이자 대신에 우리는 비용 상승, 물가 상승으로 300조 원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겠죠. 이때 300조 원의 비용은 전 국민인 5천만 명이 본인들이 모르게 간접적으로 나누어 내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 1인당 대략 한 60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 같으세요? 구독자 4,000명 이벤트 퀴즈를 냈었는데요. 퀴즈의 내용이 왜 항상 정부는 금리 인상을 통한 디플레이션 말고 금리 인하를 하여서 인플레이션을 선택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같은 비용이라도 누가 그 비용을 부담을 하느냐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자면은 고금리 정책, 이자 비용 증가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먹던 옛날 종이 약봉지에 가루약을 물약이랑 섞어가지고 플라스틱 숟가락에 엄마가 얻어서 섞어가지고 주던 쓰디쓴 약을 바로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효과는 확실합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과열을 진정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약을 삼키는 순간 고통이 크고 혓바닥에 씁쓸한 맛이 느껴지듯이 서민과 기업의 불만이 즉각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정치인한테는 지금 당장 욕을 먹는 선택이 되는 거죠. 자, 다른 방법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만드는 것은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것은 하이볼같이 술에 탄산수를 타서 돌려서 먹는 약한 술하고 비슷합니다. 한 잔 한 잔 마실 때는 술 취하는 것도 잘 못 느끼고 알딸딸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람들끼리 분위기도 좋고 당장은 다 같이 즐거워집니다. 하지만 밤새 놀고 심지어 해 뜨는 거 보면서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변기에 토도 한번 하게 되고 나중에 숙취로 더 고생을 하게 됩니다. 즉 사실상 비용이 전체 국민들에게 분산이 되고 고통이 늦게 찾아오기 때문에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한 방법입니다. 세금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직접 세금과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의 상승은 소득세 폭탄처럼 직접적으로 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30만 원 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눈에 보이고 바로바로 불만이 생깁니다. 가장 최근에 2022년 초쯤에 갑자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비용이 갑자기 늘어난 것을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한 3년 전쯤에 완전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은 물가를 통한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라면이 800원에서 1200원이 됐을 때 누구는 정부 탓을 하고 누구는 시장 탓을 하지만 사실상 전 국민이 조금씩 세금을 내는 효과가 같습니다. 불만이 흩어져 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덜 위험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해 우리가 이자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가계, 기업, 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300조 원이라고 칩시다. 금리를 높여가지고 이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300조의 이자를 노인과 애들, 학생, 주부를 제외한 실제로 대출을 한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거를 대략 한 2,500만 명이라고 치면은 2,500만 명이 연간 이자로 1,200만 원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낮춰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300조 원의 이자 대신에 우리는 비용 상승, 물가 상승으로 300조 원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겠죠. 이때 300조 원의 비용은 전 국민인 5천만 명이 본인들이 모르게 간접적으로 나누어 내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 1인당 대략 한 60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 같으세요? 금리 상승을 선택을 하면은 대출받은 소수가 부담하면서 파산의 위험성은 높아지고 그게 임계점을 넘어간다면은 경제는 한 방에 위태로워질 겁니다. 항상 얘기를 했듯이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 또한 인류의 역사에서 예외 없이 동일한 선택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인플레이션으로 비용을 엠빵해가지고 나누기를 하면은 고통을 반감시키는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을 약간 지연을 시키는 효과를 누릴 뿐이지 나중에
물가가 통제가 되지 못하면은 그 순간에 화폐는 그냥 인플레이션으로 녹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녹아내리는 속도와 규모가 장난질로 오랫동안 버티고 지연시켰던 만큼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저금리 정책에 숨겨진 수혜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저금리 정책을 선택하면은 정확히 누가 이익을 볼까요? 첫 번째로 먼저 정부가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정부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이 빚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10년 전에 1억을 빌린 사람이 지금의 돈 가치로 보면은 한 8천만 원 정도의 부담만 느끼는 거하고 같죠. 게다가 명목 소득이 늘어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도 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수익이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오르면은 소득세도 더 많이 내게 되겠죠. 두 번째 수혜자는 대기업들이 그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에게는 정말 좋은 상황입니다. 돈을 싼 이자로 빌려가지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기존에 빌렸던 돈들도 실질적으로 부담이 줄어들죠.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1조 원을 빌렸다면은 인플레이션으로 그 부담이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 보유자들도 그러합니다. 돈이 많이 풀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으로 몰려가겠죠. 그래서 이미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저금리 정책에 숨겨진 피해자들은 누굴까요? 즉 반대로 누가 손해를 볼까요? 우선은 현금 보유자들은 은행 예금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예금 이자는 1% 정도인데 물가 상승률이 5%라면은 실질적으로 매년 4%씩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이걸 실질금리라고 하죠. 두 번째로 연금 생활자나 급여 생활자들처럼 소득이 정해져 있는 중소득층 사람들이 큰 피해를 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니까 실질 구매할 수 있는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한 것이 화폐를 가지고 교환을 할 수 있을 때 금과 은으로 해지를 해놓으라고 얘기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었고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마무시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금이나 예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현금으로 생활하는 서민들, 일반 서민들도 마찬가지죠.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계산법으로 보면은 이제 정치인들의 선택이 이해가 가시나요? 고금리 정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대기업, 그리고 자산가들이 모두 고통을 받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정치 자금도 많이 내고 미디어에도 영향을 미치고 로비력도 강하죠. 반면에 저금리 정책을 선택을 한다면은 이런 파워 그룹들은 모두 이익을 보고 피해는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은 일반 서민들에게 골고루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차적인 비밀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적 타이밍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금리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거의 즉시 나타납니다.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죠. 뉴스에서는 경기 부양 효과, 투자 활성화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6개월, 1년, 2년 후에 이 부작용은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고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정치인들은 이런 시간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기 초반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펼 수 있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당장의 성과가 보이는 정책을 선호하게 되죠. 돈을 풀어서 경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하는 거죠. 정치 권력의 생태계 차원으로 보면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정치 시스템 자체가 이런 선택을 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치 자금과 후원, 선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누가 그 돈을 대주죠? 주로 기업들과 부유층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이 뭘까요? 당연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저금리 정책이겠죠. 전문가 집단의 이해관계, 정부의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들은 어디서 올까요? 주로 대기업, 금융회사, 연구소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기본적으로는 저금리 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서민들도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서민들도 처음에는 저금리 정책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집값이 오르면 내 집도 비싸졌다고 좋아하고 주식 오르면은 내 계좌도 플러스가 되었다고 기뻐하죠. 하지만 이건 일시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계속될 수는 없는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오르고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걸 체감하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다고 봐야 합니다.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독한 약을 먹어가지고 골든타임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이볼 같은 약한 술을 먹어가지고 먹을 때는 달달하게 시원하고 좋지만 밤새는 줄 모르고 먹었다가 탈이 나는 것입니다. 술은 내가 술을 먹고 술 때문에 숙취가 와서 탈이 났다는 걸 나 스스로 알지만 문제는 저금리로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만든 인플레이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 본인들이 입은 피해가 저금리 정책 때문이라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은 이런 패턴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은 제로금리 정책을 수년간 유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식과 부동산은 크게 올랐지만 소득 불평등은 더욱더 심해졌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란 말도 있듯이 일본도 계속해서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산 버블과 디플레이션이 반복이 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이후에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부동산하고 주식은 폭등을 했지만 물가도 함께 올랐고 결국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경제적 비용의 총량은 비슷하지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과 핵심 지지 세력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집단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금리 인플레이션 정책입니다. 이게 단순히 정치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정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하고 자본이 결합이 되면은 그 구조에서는 이런 결과가 거의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경제 정책의 이면에 숨어 있는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경제 정책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입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금과 은으로 해지를 하라고 하는 말이 조금씩 여러분들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에 대한 내용은 이미 문제를 냈을 때 녹화를 해놓았었고요. 9월 3일 지금 현재 오후에 현재 댓글을 제가 최신 순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장 제 마음에 드는 답변을 선정을 했습니다. 하나같이 맞는 말씀들만 역시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한 해 동안 감당을 해야 하는 부채 이자에 대해서 금리 상승을 선택하면은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부담하고 금리 인하를 선택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면은 모든 국민들에게 부담을 분산시킨다는 내용을 적절한 예시와 함께 올려주신 양진석 KOY님에게 은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양진석 KOY님께서는 010-7431-6954번으로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에 예쁜 메이플 은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가 1000명씩 달성될 때마다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구독을 해놓으셨다가 많이들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